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찐시황을 진행하게 된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목요일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이제 새벽에 수영을 가고요. 오후에는 이제 배우러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일에 제가 다른 시간으로 여러분을 덜어 찾아뵀었는데요. 목요일 시간에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영을 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새벽 수영을 다닌 게 한 3개월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좀 운동치이고 몸치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저한테는 수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한 달에 8번 정도 나가죠. 3개월 이상 했으니까 한 서너 번 정도 다닌 것 같습니다. 잘 안 빠집니다. 저는 한번 뭘 배우기 시작하면. 그런데 아직도 이 판 있죠? 판 잡고 이제 팔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서 제가 수영을 처음 지금 배워보지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을 투자하고 일과 중에서 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하나의 운동을 이제 가져가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수영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코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좀 느리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코치가 하는 얘기가 수영 어렵지 않다. 구조 원리만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쭉쭉쭉 늘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구조와 원리를 알기 위해서 지금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횟수로는 뭐 한 23년 정도 주시장에 지금 현재 이제 몸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몇 년을 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깨지지 않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뭐 많이 낸다, 수익을 꼭 낼 수 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장을 보는 관점이나 또 종목을 바라보는 형태의 상황들, 이 부분들을 제가 이 찐시황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습득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나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저희 8.15 머니톡에 많은 훌륭하신 전문가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각도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전문가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시장을 설명하는지, 또 종목을 접근하는지를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원리와 구조를 습득해 가시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어제의 시장, 오늘 시장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어제의 시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제의 시장과 오늘의 시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많이 빠졌죠. 시장이 빠진 이유로는 미국의 긴축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축의 이면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죠. 그리고 올해 4월이나 5월쯤에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확전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로 인해서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날 시장이 하락의 상황에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장에서는 미국 시장은 그만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죠. 장 마감 시에는 대략 한 0.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실적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마감 이후 시간 외에서 9% 정도 상승을 기록하면서 국내장에 반영되는 가운데에서 반도체와 그리고 일부 전기전자, 그리고 챗 GPT 관련주들이 오늘 장을 주도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챗 GPT에 들어가는 CPU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진 형태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과 중국, 과연 확전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내용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하게 애들 싸움이 났을 때 부모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지만 결국 수습하고 화해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이 부모가 전면에 나서서 화해를 시도할 때 이제 진정한 화해가 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요. 시진핑이 4월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계기는 이제 1년여 동안 끌어왔던 전쟁에 대해서 이제 종전으로 가는 과정의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는 측면으로의 시장 해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금통위가 있었죠. 국내 금통위 같은 경우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금통위의 결과치가 동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에서의 시장 분위기가 기존의 흐름이었습니다. 동결을 할 때에는 동결을 하게 되면 시장의 변화 요인이 상당히 기존의 스탠스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한 증시의 상황, 국가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영국 증시가 가장 강합니다. 영국 증시는 이미 2021년 고점을 돌파하고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주, 캐나다 증시가 지난 고점 근처에서의 가격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반면에 호주, 캐나다, 영국은 지난해에서부터 이제 물가보다는 경기에 주안점을 두고 재정 정책을 세워 나가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의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부양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경제 전망치 또 1.7에서 1.6%로 좀 낮췄죠. 하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내용에 있어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지, 그리고 동결을 함으로 인해서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 총재가 이제 물가보다는 경기에 포커싱해서 경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취지에서의 내용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시장의 흐름 또한 향후 점진적인 상승의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오늘 금통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유추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흐름에서의 진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찐시황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또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지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챕터로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는데요. 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 주시장의 영향과 전망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2020년 이후 3년 동안 100조를 매도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매도였죠. 그리고 2월 들어서 3조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 매수, 매도 번갈아 가면서 시장에서 대응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대응은 실제로 시장에 대한 매수를 위한 진입이 아니었고요. 선물과 연계된 매매에 있어서 시장 대응을 하는 매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을 연속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원동력은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3천억 정도의 매수를 보였지만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매수였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박스 돌파 종목들. 최근에 종목 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여러 패턴의 그 종목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료 가치를 가진 종목들의 급등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을 기반한 주가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에서의 상승 분위기를 판단해 보게 되면 패턴이 있습니다. L자형 패턴이 있고요. V자형 패턴의 종목들이 있고 U자형 패턴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종목들은 L자형 패턴의 움직임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공략할 만한 내용의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추가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과 다음 주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고민을 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흐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과 이제 살펴볼 네 가지 내용, 시간이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께 빠르게 이 내용들을 말씀드린다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런 패턴에서의 그 시장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측면을 설명드리면서 이 장은 지난 2009년, 10년, 11년, 12년까지의 상승장과 아주 유사한 형태에서의 시장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 이때의 상승장이 가치주가 움직이는 실적 장세의 성격에서의 시장이었다 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추세를 판독하는 60일 이동 평균선의 모습도 현재의 위치와 과거에 주가 바닥점을 찍었던 위치에서의 모습이 아주 유사하다 라는 측면으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에서의 60일 이동 평균선의 웨이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60일 이동평균선, 우리가 흔히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누웠다가 상향하기 직전 단계에서의 모습이고, 이 기간은 대략 한 열흘 정도 걸린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10일 정도 기간의 차를 두고 기간 조정 과정이 거치게 되면 주가의 흐름이 반전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략 지난 그 설명을 드린 이후에 이제 9일이 경과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기간 조정 마무리 국면 상황 하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60일 전 주가가 위치한 지점이 여기였습니다. 여기죠.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해서 60일 전 주가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2, 3일 정도 주가 올라가겠지만 이후의 가격은 쭉 내려가죠. 그러면 제가 이동평균선의 웨이브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내용은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앞으로의 60일 이동평균선의 흐름 자체에서의 상황은 주가가 버티기만 하더라도 2, 3일의 기간차를 두고 시간만 지나가게 된다면 60일 이동평균선은 상향화 되어진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동평균선은 더 급격한 기울기를 가지고 상향화 되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주식 투자할 때 이동평균선의 주가를 막 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처에 오면 튕겨 올라오고 근처에 오면 튕겨 올라오고 이런 형태의 모습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짧게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면, 지금의 장은 상승 N자형 모습의 시장입니다. 모든 주가는 상승 N자형 또는 하락 N자형을 만들어가면서 가격이 진행됩니다. 이 부분 하나만 알고 계시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부분일까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적용하고 활용해서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깊이 있게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N자형 어떠한 형태이냐?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일정 패턴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 패턴은
일반적으로 상승 N자형이라고 합니다. 상승 N자형인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상승 N자를 그려서 간다. 이 부분보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을 이번 조정에서 이 고점의 가격을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원칙입니다. 이게 깨어질 때는 추세가 바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일 때 통상적으로 지난 상승의 고점을 이번 조정에서 깨지 않는 지점에서의 저점이 만들어지고 상승할 때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에 하락을 할 때는 이와 반대로 적용이 가능하겠죠. 하락할 때는 주가 내려가면서 지난 상승에서의 저점을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을 이번 반등에서의 고점이 돌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에 저점 부근에서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으면서 주가 빠지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와는 반대 현상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진행되죠. 그럼 짧은 흐름에서 지금의 주가 상황을 판단해서 좁은 구간에서 앞전에는 좀 제가 길게 매크로하게 이제 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좀 좁게 폭을 가져와서 시장의 흐름, 짧은 구간에서의 흐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1차적으로 바닥 찍고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정받았죠. 그리고 나서 최근 지점까지의 상승 이후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원칙,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상승에서 고점, 대략 2400포인트 전후입니다. 이 고점 라인에서의 가격을 깨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의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최대 조정을 받더라도. 말씀드린 조정의 가격 지수는 종가입니다. 이 가격을 깨지 않는 지점에서의 주가가 움직일 때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그럼 종목으로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해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적용을 해서 쉽게 우리가 주식을 판단할 때 쉽게 종목으로 판단으로 먼저 지수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수가 상승할 때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종합지수입니다. 종합지수가 상승할 때 통상적으로 지금 보시는 흐름의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 상승 N자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승 N자형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종목들도 이 패턴의 형태가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운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마우스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상승 N자형이 지난 상승의 고점을 이번 하락에서의 저점에서 깨지 않는다는 절대 원칙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후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상승의 흐름에서 저점이 지난 고점 부분을 깨지 않는 겁니다. 이 형태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마우스 부분을 한번 제가 체크해서 조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부분이 적용이 잘 안 돼서 그럼 종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최근에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또는 SM이라든가 이 형태의 종목들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 N자형 패턴을 찾아내기 힘듭니다. 특히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의 형태에서는 상승 N자형 패턴을 찾기가 힘들고요. 가파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일봉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분봉으로 접근하셔서 판독하셔야 되는 겁니다. 통상 분봉을 볼 때는 10분봉, 60분봉 또는 90틱을 많이 보시는데요. 10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상승 흐름에서의 10분봉 진행 형태입니다. 바닥권에서 출발한 주가가 화면에서 보시면 1차적으로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요.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상승 이후에 조정받는 과정에서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을 이번 조정에서 깨지 않죠. 이 상승에서의 고점을 깨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필기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 원활치가 않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여러분께 좀 이해도 쉽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요. 요 그림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PPT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의 패턴들의 동일한 흐름이 이 상승 N자형 패턴을 만들어 간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장도 이러한 흐름에서의 내용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의 추세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수가 지지되어야 되는 구간에서의 지수는 2400포인트 앞전 고점에서의 가격입니다. 이 흐름이 진행이 되었을 때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미세하게 아주 마이크로하게 한번 시장 상황을 잡아 드리면서 지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좁은 그림으로의 시장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죠. 지금은 박스장입니다. 이 박스장 내에서 주식을 언제 사고 시장이 언제 변화하고 흐름의 전환이 언제 나타날지 제가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시장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좀 더 좁혀드렸고 이제 아주 미세하게 접어드리는 상황으로의 시장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수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지수 흐름에서의 진행 구간은 어디일까요? 박스에서의 상황에 우리가 보통 중단 가격을 돌파할 때 시장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박스 하단부를 찍어주고요.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중단부 가격을 돌파했을 때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스 중단부를 돌파하는 가격은 2450포인트입니다. 박스 하단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과 일치하는 2400포인트입니다. 종가상으로 깰 때는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4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죠. 하지만 내일이나 월요일 정도 선에서 245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다. 앞선 60일 이동평균선도 상향 전환할 것이고 기존의 N자형 패턴도 유지되어 있고 박스 내에서의 중단부 가격을 돌파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장이 상승으로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의 주가는 신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신이 모르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하죠. 바람 부는 상황에서 갈대가 쓰러지는 방향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건 왜 모를까요? 갈대 같은 경우는 바람이 한쪽 방향에서 불게 되면 각각의 잎사귀가 다 다르게 햇볕을 보고 잎사귀가 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방향을 다 다르게 잎사귀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한 방향에서 불더라도 그 잎사귀의 바람에 맞는 방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에 갈 때는 이쪽으로 넘어지고 하나에 갈 때는 이쪽으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 불 때 갈대가 쓰러지는 방향을 절대 신도 모르는 영역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연애할 때 상대방 이성에 대한 마음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제 처는 제가 숨쉬는 거 빼고는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지켜본다라고 합니다.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주가의 방향을 신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주가의 방향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판단해서 앞으로의 시장을 유추해서 판단할 때 과거 주가의 흐름을 가져와서 매칭시켜서 해석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의 장을 판단할 때에도 내일의 주가는 모르지만 혹여 시장의 분위기와 시장의 상황이 하락으로의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될 지점은 240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깰 때 이때는 이 시장이 내가 생각한 방향과는 다른 방향의 각도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의 여러분께 설명드린 부분이죠. 최근 3개년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100조 가까운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는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 17.5% 기관이 보유하고자 하는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치를 넘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에서 유예분까지 한도가 찼기 때문에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죠. 주가가 올라가서
절대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도가 늘어나 버린 겁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에서 주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또 지난 3년 동안 100조 가까운 주식을 매도하는 가운데서 기관의 보유 포지션이 이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기관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관이 사는 시점이죠. 잔고가 바닥 났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기관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환율에 연동되어져서 시장을 대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왜?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자산의 규모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산의 규모와 거의 비등하기 때문에 이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의 측면에서 해외 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좀 더 해외 자산에 물량을 실어주는 자금을 더 투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국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해외 자산을 팔아서 국내 자산을 더 투여하게 되는 겁니다. 기관의 원칙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말씀드렸죠. 항상 확인된 과정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환율 상황 하에서 2월 초부터 기관 투자자들 매도를 점증시켰고요. 2월 한 달 동안에 기관 투자자들이 3조 원 가까운 매도를 보였던 부분은 환율이 1,200원 수준에서 최근에 1,300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들의 매도가 진행되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전체 롱텀한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드리면서 1,300원 그리고 1,230원은 주요 구간에서의 그 가격대라는 측면을 드리면서 1,300원대에는 굉장히 큰 매물과 저항이 작용되는 가격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300원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꺾이기 위한 과정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환율 상황에서 작용 반작용에 의한 하락의 속도가 좀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 환율 상황에 따라서 내일, 다음 주 시장 상황에서 기관의 매수가 좀 더 점증되는 가운데에서의 시장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입니다. 외국인, 오늘 관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존 1월, 2월 구간에서 매수를 전략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금리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대응하기 때문에 금리 상황에서의 지금 변화가 어느 정도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된다는 측면을 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도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취약하게 하락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도 2004년 또 2009년 주가 흐름에서 외국인은 60조 가까운 매도를 보여줬지만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 적극적인 매수로 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500포인트, 2000포인트까지. 그리고 1000포인트까지 조정받은 이후에 1000에서 2000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의 주포는 기관이나 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사는 장은 오히려 시장 상황의 모습이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상승의 종목이 많아진다는 측면이 들었죠. 그거는 기관이 운영하는 펀드의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에 비해서. 그래서 시장의 흐름적인 측면, 질적인 부분, 수익률 측면에서는 기관이 사는 장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효과적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좌측에 있는 부분입니다. 1,300원 구간은 저항이 절대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1,300원 구간의 가격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1,300원 지점에 근접한 이후에 가격이 꺾이는 흐름으로의 진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기관이 이때부터 주식을 살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의 말씀을 드렸죠. 어제 1,306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장 어제 10원 올랐고요. 오늘 10원 하락을 했습니다. 대략 주고받는 흐름에서의 모습이었지만 오늘의 하락이 좀 더 강하게 시장에서 각인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관의 매수, 그리고 1,300원 고점에서 꺾이는 형태에서의 환율 상황에서의 진행 흐름, 이 부분은 내일과 다음 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넓은 의미 그리고 아주 작은 그림에서의 내용들 판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얼개 큰 그림, 아주 큰 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지난 설명드렸던 부분에 추가해서 부연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어떤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그 가늠을 하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의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 몇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2002년, 2003년, 2004년, 2008년까지의 시장은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장세였습니다. 돈의 장이죠. 이때는 시장에 돈이 많았습니다. 이때 시장에 돈이 많았던 이유는 바이코리아 펀드 많이 들어오셨죠. 그리고 이외에 뭐 미래에셋에서 나온 박현주 펀드라든가 이 펀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많아졌고 이 돈을 기반으로 해서 유동성 장세 성격에서 금리도 낮았죠. 그래서 돈의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밀려 올라가는 형태에서 시장이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성장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락의 과정에서 그 미국의 금융위기 리먼 사태가 갑자기 터져버렸죠. 2008년, 7년, 8년 이 즈음에 2008년, 7년 즈음에 터졌고요. 1년여 동안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때 금리 정책도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1년여 동안 하락을 했고요. 중간에 과도기 국면에서 바닥권에서 흔들림의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진행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흔들림의 과정, 기간의 과정이 지금과 아주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기간적으로도 이때는 6개월이었고요. 지금은 한 7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차를 두고 있지만 시간의 과정이랄든지 주가 움직임에서 과정 자체가 시장이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 상황이 아주 유사하다는 측면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장도 이 단계에서 고객 예탁금 70조 원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주가 올라가는 또 금리가 낮은 흐름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C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의 시장은 실적 장세입니다. 가치주가 움직입니다. 이미 가치주나 실적 장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앞으로의 장을 기대하는 것도 실적 장세와 가치주가 움직이는 시장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예상하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판단할 때 주가가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경기, 또 무역, 또 수출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내용으로의 시장을 해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 상황의 6개월, 7개월의 흐름 이후에 주가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됐고 이때 가치주들이 움직이기 전 단계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도 무역 적자 무지 심했고요. 반도체 수출 급감했고요. 그리고 경기 상황 굉장히 안 좋다라는 뉴스가 매일 나왔습니다. 매일 나왔습니다. 2008년 말부터 9년까지.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치들의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자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양극단의 뉴스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무역 적자가 한 11개월, 12개월 연속해서 무역 적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한 44% 감소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급감했고요. 무역 수출 적자가 계속 연속해서 누적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스에 1월에 나온 뉴스입니다. 14년 만에 무역 적자. 그러면 14년 기간 동안은 적자를 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14년 전으로 가면 언제일까요? 대략 한 2008, 9년 되겠죠. 한 9년 정도, 2009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9년 앞서 말씀드린 주가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주가 바닥치고 막 올라갈 때였습니다.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였죠. 지금 뉴스 나오는 것들 보면 무역수 적자 심각하다는 측면으로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요. 환율 상황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9월, 10월까지 1444원까지 환율이 올라가는 상태였었죠.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중간무역을 합니다.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이걸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환율이 막 올라갈 때 1,300원, 1,400원 올라갈 때 원자재를 수입을 했겠죠. 그걸 가공합니다. 뭐 3개월, 짧게는 5, 6개월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할 때입니다. 지금 지난 최고점에 원자재를 가져와서 지금 물건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합니다. 환율 상황에서는 1,400원의 원자재를 사서 지금 1,200원대 또는 1,300원대 물건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그렇다고 이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움직이냐? 환율의 상황은 항상 변화합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에서는 환율에서의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고요. 일정 흐름에서는 환율 상황에서의 무역수지 흑자가 진행됩니다. 지난 14년 동안 무역수지 측면에서 흑자가 계속 이루어졌던 것은 환율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그렇게 진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9년, 10년에서도 환율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팔랐죠. 1,600원까지 올라갔다가 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최근에서의 상황도 금리 인상과 미국의 긴축에 의해서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00원, 1,200원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1,400원까지, 300원까지 리바운딩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1,200원대였습니다.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수지가 적자여서 앞으로도 계속 적자이다. 아닙니다. 이게 바뀝니다. 계속 순환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의 무역수지 적자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44% 감소하고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을 것이다. 반도체는 주기 산업, 사이클 산업입니다. 2년, 2년 반 주기로 해서 산업이 좋아졌다가 위축됐다가 좋아졌다가 위축됐다가. 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이상하게 2년 좀 넘어가면 핸드폰이 먹통이 됩니다.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바꿔주죠. 교환 주기가 그렇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서버 반도체뿐만 아니고 각종 기기에 들어간 반도체들이 대략적으로 2년에서 2년 반 주기로 해서 수요가 늘어났다가 이후에 감소하고 이런 현상의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지금은 수축기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수요가 감소했을 때의 시장 상황입니다. 주가와 경기는 10개월 정도 작용하고요. 주가와 기업 경기는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 초, 지난 연말 저점을 찍었죠. 기업의 경기는, 반도체 산업의 경기는 대략 6개월 차를 두고 보면 대략 올해 6월이나 7월 또는 5월 정도의 반도체 경기에 바닥점을 찍을 겁니다. 이미 많은 보고서에서도 올해 2, 4분기 정도 선에서 반도체 경기에 바닥점을 찍는다라고 합니다. 주가는 선행해서 먼저 찍습니다. 경기에 대해서는 10개월 먼저 선행해서 바닥을 찍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 경기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겠다. 그럼 주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주가는 먼저 바닥을 찍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20년 3월에 주가의 바닥이 나왔죠. 1,400포인트 수준에서의 바닥. 경기의 바닥은 쭉 10개월 지나서 그해 연말, 그 다음에 연초에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물론 경기의 상승 곡선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건 좀 더딜 수 있겠지만 주가와 경기는 10개월 또는 11개월 정도 차를 둡니다. 주가와 기업의 업황은 6개월 정도 시차를 둡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올 6월 정도에 바닥을 친다는 것은 주가는 먼저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주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이죠.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고 있는 무역수 적자라든가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한은 총재가 얘기했지만 그 경제 성장률 얘기했죠. 1.7% 경제 성장률 예상했지만 1.6%로 하향 조정하겠다. 이거는 경기가 좋아지고 수지가 좋아지고 다시 예상치는 올라갑니다. 계속 그래 왔습니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들은 이미 과거에 반복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되었던 이미 과거의 흐름들이다. 지나왔던 내용들이다. 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제 상품으로 한번 펀드멘탈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주가 상황과 지금의 주가 상황을 대비해 볼 때 앞서 제가 가치주가 움직이는 실적 장세가 온다라고 했죠. 이 실적 장세가 오는 과정에서 환율 상황에서의 움직임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먼 사태, 금융위기 때 환율이 1,6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상승 곡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환율 상황은 비교적 안정화된 가격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었죠. 지금의 환율도 마찬가지로의 앞으로의 전망이 가능합니다. 1,444원 고점이었고요. 최근의 저점은 1,200원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300원 저항 구간에 딱 돌입을 했습니다. 안정화되겠죠. 1,200원 전후로 해서 안정화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왜? 1,200원이라는 가격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내용은 전체 환율의 상황에서 롱텀하게 가격 흐름을 판단해 봤을 때 저항과 지지선이라는 말씀드렸죠. 이 부분의 가격입니다. 이 부분의 가격이 워낙 강력한 지지선이죠. 가격적으로 보면. 내려가더라도 이 1,200원 라인 한번 돌파된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다는 말씀드렸죠. 내려가더라도 1,200원 선에서 계속 받쳐주는 형태의 환율 상황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올라가더라도 1,300원에서 계속 가로막히는 상황이 있어야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앞서 금융장세 이후의 실적장세, 가치주가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정 구간에서의 흐름이 앞으로의 환율 상황에서의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등치에서 예상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금리입니다.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를 판단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시장을 좀 더 깊이 있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상황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점을 제가 딱 잡아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12년까지의 실적 장세, 가치주가 움직였던 실적 장세에서의 미국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미국의 10년 만기 국공채 금리를 이제 시장금리라고 합니다. 기준이 적용하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금리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또 우리나라 3년 만기 국공채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에서 예적금, 그다음에 대출금리를 적용하죠. 그래서 미국은 10년물로 기본으로 잡아서 적용합니다. 가치주가 움직이는 실적 장세에서 미국 금리는 마찬가지의 흐름에서 등락의 장이었습니다. 박스넷의 장이었습니다. 미국 금리 최근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최근에 4.3% 고점이었고요. 이 고점은 쉽게 안 깨질 겁니다. 임팩트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 가격에서의 고점은 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내에서의 가격 저점은 3.1%입니다. 그리고 최근 3.4, 5, 6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가격은 4%에서 3.5% 가격 내에서 이슈가 없는 한은 이 가격 범위 내에서의 레인지에서 움직이는 미국 금리의 상황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하게 금리를 움직일 만한 임팩트 있는 내용에서의 현재 가치적 악재가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한다? 뭐 2번 하나 4번 하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전쟁? 확전될 여지도 없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이제 양자 간에 좀 화해를 하는 측면으로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측면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전보다는 지금의 상태가 유지되거나 조금은 안정화되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경기는 사이클이죠.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라는 측면의 확률적 접근보다는 그래 지금보다 좀 나아질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세계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도 지금의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해석할 때 아주 비슷한 지난 과거에서의 흐름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가죠. 유가는 주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저는 유가를 제 1번으로 판단합니다. 유가가 움직일 때 시장이 상승합니다. 흔하게
유가가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한다라는 논리로에 접근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절대 틀렸습니다. 물론 모든 금융상품은 급격하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르게 움직일 때는 시장의 악재입니다. 왜? 금융시장은 예측 가능 시장이어야만 합니다. 왜 금융시장이 예측 가능 시장이어야만 하냐면, 작은 돈은 모르겠지만 큰 돈들 있죠. 글로벌리 큰 자산들, 불확실성이 강한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산가들, 이제 자산관리 회사에서도 여러 했지만, 자산가들의 첫 번째 원칙은요, 깨지지 않는 겁니다. 원금을 지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수익입니다. 그래서 큰 돈들은 예측 가능한 시장에만 투자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은 작은 돈들이 투자되어지죠. 물론 그쪽에 수익률이 크긴 하죠. 움직임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박도 나고 반대로 쪽박도 나긴 하지만, 예측 불가능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보류합니다. 큰 돈들은. 그래서 큰 돈이 움직이는 시장은 예측 가능한 시장이어야 되고요. 저는 유가의 흐름을 주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첫 번째로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의미냐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이동이 많아지고요, 산업, 생산, 시설에 대한 가동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유가 가격 당연히 올라가야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한 결론인 겁니다. 과거의 유가 흐름 그리고 주가 상황 한번 판단해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이때 제 기억으로 147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엄청난 폭등 과정에서의 상황이었죠. 물론 이때 전 세계 글로벌 주시장도 급격하게 상승했죠. 금융위기로 147불까지 올라갔던 유가가 40불대까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세계 침체라는 이유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바닥에서 3, 4개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 상세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 상승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가가 옆으로 쭉 안정권에서 기었습니다. 이때 주시장이 가장 좋습니다. 유가 안정권에서 일정 박스 내에서의 흐름이 쭉 진행될 때, 높지도 낮지도 않은 가격 수준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때 주시장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의 상황 어떠할까요? 지금의 유가 수준을 보게 되면 지난번 127불 고점 찍고요. 지금 70불 저점으로 해서 바닥점을 찍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흐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유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좀 더. 하지만 100불을 넘어가는 상승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100불을 고점으로 해서 상승 흐름이 진행된 이후에 안정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될 때 주시장은 꼭 우리 시장만에서의 내용이 아니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긍정적 흐름에서의 진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말씀드렸던 환율이라든지 또는 채권, 금리라든지 그리고 대표적인 그 원자재인 유가의 가격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전체 큰 그림에서의 상황을 이제 가져와서 판단해 볼 때, 앞으로의 시장은 하락보다는 그래, 시장의 성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있겠구나 라는 측면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상승할 흐름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겠는데 과연 어떠한 종목에 어떠한 흐름의 내용들의 종목들이 움직일 것인가 라는 측면을 판단해 봤을 때 역시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가치주죠.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장세는 유동성 장세이고요. 유동성 장세에서는 성장주들이 움직인다는 말씀드렸죠. 성장주들은 계속해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입니다. R&D, 그러니까 조사 분석, 리서치 앤 디벨, 그러니까 조사 분석이죠. 조사 분석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기업들이고요. 이 금융비용 조달에 대한 부담을 금리 인상 시기에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 있는 시장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회사 영업이 유지되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급등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돈 벌고 있는 기업들은 회사 유보된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유보된 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M&A도 하고 사업도 하고 신제품 개발도 하고 등등의 계속 혁신적인 내용에서의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더 부양하는 형태로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장의 성격입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원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치주는 무엇이냐라는 측면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업종이 무엇이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죠. 철강이 있고요. 철강 업종은 경기 흐름을 좀 타긴 하지만 그래도 적자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매년 돈을 벌죠. 꾸준하게. 조선이 있고요. 조선에서는 조선업황상 지금 현재 현대미포라든가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종목보다는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해운업이나 HMM을 말씀드리면서 해당 종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강주에서는 기본이 되는 게 포스코홀딩스지만 좀 더 빠르면 현대제철 같은 종목이 되고요. 그보다 좀 더 빠른 가벼운 종목들은 그 아래 철강주는 많이 있죠. 강관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치주는 건설입니다. 건설 업종이 또 가치주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택건설하는 회사보다는 건설은 건축과 토목이 합성어된 건설이라고 말씀드렸죠. 토목은 플랜트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측면 드렸고요. 석유화학이라면 유가 관련 종목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생산 소비재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입니다. 일회용품 많이 만들어내고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 이 종목이 석유화학 업종의 종목입니다. 자동차. 가치주의 대표 종목이고요. 저루방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전방 산업은 최종 소비자의 물건이 도달되는 산업을 전방 산업이고, 후방 산업은 그 전방 산업에 물건을 대주는. 그러니까 철강업체가 강판을 만들어서 자동차 회사에 대주겠죠. 철강업체가 물건을 만들어서 건설업체에 대주겠죠. 철강회사 물건을 조선업체에 대주겠죠. 이게 이제 저루방 산업에 대한 구분입니다. 유통은 계속해서 돈을 벌죠.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버는 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기가 좋건 나쁘건 계속 뭔가 소비를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유통업종, 이마트 같은 종목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종목들에 대한 주가 오늘 기준으로 해서 흐름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석유화학은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이었고요. 철강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형태이고요. 조선 HMM 흐름 이제 막 움직임이 진행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 건설 일부 오늘 어제 조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세 깨지지 않았죠. 자동차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졌죠. 다시 추세 복귀 흐름 나타났고요. 유통, 이마트 대표 종목으로 해서 살아있고 움직임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업종을 봤죠. 종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서 지금 장에서의 성격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 L자형이 있고요. V자형이 있고요. U자형이 있습니다. 루비똥 아닙니다. 루비똥. 제가 결혼해서 제 처에게 이제 그 소원이 무엇이냐. 처가 저보다 연상은 아니지만 생일은 빠릅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TV를 보면서 잠드는 게 소원이랍니다. 첫 번째 소원이랍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안경 안 쓰거든요. 근데 제 처가 연애할 때는 안경을 쓰는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쓴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렌즈를 꼈던 거죠.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스르르 잠든다는 게 라식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20년도 넘은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대리 달고 회사의 성과급도 나오면서 과감하게 라식 수술을 해줬습니다. 지금 후회하더라고요. 왜? 눈 번짐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남들처럼 명품 가방을 한번 갖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20년 넘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명품 가방을 어떤 걸 명품이라고 하는지 저 명품을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명품은 세대를 아우르는 상품이 명품이랍니다. 20대가 들어도 60대가 들어도 이 태가 나는 게 명품이라고. 그럼 명품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루비똥이랍니다. 루비똥 하나 사다 줬습니다.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왜 안 가지고 다니는데 물어봤더니 명품을 들면은 거기에 맞는 머리도 해야 되고 구두도 해야 되고 옷도 해야 되고 피부도 해야 되고 등등등등등 해서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러면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방을 사줬던 거고, 그 최초로 사줬던 명품 가방 지금도 있습니다. LUV가 루비통이 아니고요, 패턴입니다. L자형 패턴이 있고요. L자형 패턴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L이 아니고 이 L입니다. L자형 패턴이 있고요. V자 패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오늘 장에서도 주가 움직임의 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나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움직이는 종목으로 투자해야 되겠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막 움직이는 종목 있죠. 빠르게 운용이 가능한 종목들 있죠. 이 종목이 올라타서 빠른 흐름에 대해서 운용을 하고 눈에 보이는 수익률. 오늘 10% 올랐어. 근데 주식 투자는 리스크 테이크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10% 오르면 하방도 10% 열어놔야 됩니다. 항상. 저는 과거에는 그 변동성 매매에 대한 그 굉장히 대응이 빨랐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수록 변동성 매매보다는 안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 호흡을 좀 길게 하는 매매가 굉장히 저하고 잘 맞더라고요. 하지만 변동성 매매를 주요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찾으실 때 많은 종목을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창을 딱 여시고요. 간단합니다. 그 이격도 순이라고 있습니다. 이격도 순위. 모든 HTS 보면 이격도 순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격도를 62격으로 딱 잡으십시오. 이게 뭐냐면 지금의 주가와 60일의 주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격을 말하는 겁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는 얘기겠죠. 이 종목 내에서 살아서 계속 움직이는 종목으로 계속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종목 내에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이격도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물론 챗 GPT 관련 종목들이지만 관련한 종목들이 다 움직입니다. 이격도 상위 종목으로. 이 종목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장중 빠른 호흡으로의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올라간 종목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격이 60일과 지금 한번 볼까요? 60일 이평선을 한번 딱 체킹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녹색의 선이 60일 이평이거든요. 60일 이평과 거리가 먼 종목들이 계속 갑니다. 물론 언제 꺾일지는 모릅니다. 그 꺾임의 순간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주식은 첫 번째로가 매수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가 매도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제일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먹는 사람이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매도를 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도 어려운데 두 번째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매도, 타이밍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변동성 매매에 자신 있다. 이격으로 봐 61 이격과 멀리 있는 종목 위주로 하면 거의 다 이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야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고민하고 얘기하면서 막 움직이는 종목들은 못 따라갑니다. 제가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막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좀 안정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까 해서 관련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주 흐름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드리는 게 L자형 패턴입니다. L자형 패턴이 뭐냐? 최근 내에서 박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스를 치고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SM 박스 돌파하면서 신고가 하고 있죠. 이 종목을 사실 한 얘기가 아니라 패턴을 말씀드리고 과정에 있는 종목도 한번 더 설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박스 나오고요. 치고 나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박스 나오고 치고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박스 이후에 치고 왔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박스 돌파 신고가. 두 번째, 실적. 제가 실적 상세라고 말씀드렸죠. 돈 버는 회사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챗GPT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재료 뉴스 이벤트에 운용이 되는 종목들 있죠. 이 회사들은 재료 가치가 소멸되면 그대로 주가가 하락합니다. 실적이 기반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항상 팔자리를 잡고 투자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에코프로비엠 호실적 전망, SM 70% 영업이익 급등, 레인보우 로보틱스 창립 이래 최고 실적,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급상승 실적 개선. 다 실적이 좋다는 거.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배경 아래서 박스 내에서 L자형으로 치고 나갔다는 겁니다.
진행 중인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보험주들 강했죠. 보험주가 왜 강할까요? 금리가 인상됐을 때 은행주가 최대 수혜주가 아니고 보험주입니다. 은행주는 관치금융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조정하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주는 어떠하냐면요. 우리가 보험을 들게 되면 물론 손보와 하보가 있긴 하지만 보험을 들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안보험도 많이 들고 자동차 보험도 많이 들지만 통상적으로 손해율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는 우리 연금저축 많이 듭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돈을 고객으로 받아서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보험회사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 절대로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보수적으로 제일 안정된 채권에 먼저 투자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부분에 조금씩 떼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보험주들이 한 2, 3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주가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반토막 수준이 아니고요. 10분의 1토막 이렇게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금리 때문입니다. 고객에게 받은 돈을 기반으로 해서 최소 약정된 보험의 약관에 뭐 3%, 2%, 이 정도 보험 손해율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그보다 낮은 겁니다. 채권 투자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왔죠. 그래서 보험의 손해율보다도 금리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진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험주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금리 상승 시기에 가장 수혜 업종은 보험주입니다. 가치주이기도 하죠. 은행주의도. 근데 좀 무거운 측면이 있어서 선호하지는 않지만 패턴을 보게 되면 DB손해보험, 박스에서의 실적 기반으로 돌파하는 형태이죠. 삼성엔지는 오늘 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스 내에서의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 돌파의 모습이 진행되는 과정의 측면에서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건 패턴이 좀 다릅니다. L자형이 하되 앞에 고점이 현재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앞에 고점을 바로의 돌파는 힘듭니다.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여기서 또 한번 박스가 나오고 돌파하겠죠. 이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긴 흐름에서 박스입니다. 돌파 흐름 가능성 있어 보이는 형태로의 진행이 됩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호흡이 좀 길게 멀리 가기 위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의 종목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번 주 주간 그리고 다음 주 주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앞서도 말씀드린 HM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흐름에 있는 종목입니다. HMM은 과거 현대상선이었죠. 우리나라의 그 선사 중에서 글로벌리 그 5대 선사에 들어가는 선사가 한진해운이었습니다. 굉장히 글로벌리 큰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2008년 9년 이때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BDI라고 운임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임회사는 회사가 보유한 배가 많지가 않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배를 예매를 한다고 하죠. 예매를 합니다. 너 내년도 3월에서 6월까지 이 배를 미리 이제 선도 계약을 합니다. 미리 계약을 합니다. 근데 물동량이 계속 많아지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높은 가격에 계속 그 선도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2008년, 2009년, 2010년 이때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서 BDI 지수가 11,000, 12,000, 지금 500입니다. 이 가격까지 막 올라갔습니다. 더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진해운, 현대상선이 물건이 없어서 막 잡아야 되는 겁니다. 가격 상관없이. 그런데 금융위기가 빵 터져버렸습니다. 세계 경기가 확 위축돼 버렸습니다. 높게 잡은 가격에 대해서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역마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역마진이. 그래서 회사가 채권단에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국적 그 글로벌리 그 선사 중에 하나였던 한진해운은 지금 없어져 버렸고요. 현대상선은 현대 머천다이저먼트 마린일 겁니다. HMM일 겁니다. HMM으로 이제 채권단에 넘어갔죠. 그래서 현대상선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운임지수의 월봉입니다. 흐름의 모습과 현대 HMM, 현대상선이 입에 붙어가지고 HMM 주가 흐름과 유사합니다. 30만 원 넘어갔던 종목입니다. 이런 흐름이죠. 채권단에 넘어가서 최근에 실적 좋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매각 얘기도 있고요. 매각 이슈도 있고 또 채권단의 물량 부담도 있습니다. 호황제가 지금 연동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을 판단할 때 L자형은 아닙니다. U자형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이 바닥점을 그려가고 있는 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심리적으로 제가 앞서 상승 N자형과 하락 N자형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지점에서의 하락 저점이 이번 올라가는 지점에서의 저항 구간이 된다라고 그랬죠. 이걸 돌파하면 추세가 바뀐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이걸 24,000원을 돌파하면 매물 공백입니다. 위까지 쭉 부담 없이 올라갑니다. 24,000원을 돌파하긴 과정이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24,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좀 더 가벼이 움직이는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BDI, 운임지수와 아주 연동되어져서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에 운임지수를 판단해보게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건 월봉상의 긴 흐름에서의 운임지수의 가격 흐름이었고요. 짧은 구간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가격 저점에서의 저점 이후에 살짝 머리를 드는 형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임지수가 지금 저점권에 들어왔습니다. 뭐 저점 밑에 땅굴도 있긴 하지만 지금의 일반적 시각에서 판단해 볼 때는 이 절대적인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짧게 볼 때도 바닥에서 살짝 머리를 드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임지수. 주가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지점에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재료가 아니고요. 오늘 뭐 매각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한번 재부각되긴 했지만 그 재료 가치의 내용은 이미 여러 번 나왔던 리바이벌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고요. 오늘 주가의 모습은 두 가지의 이평선을 상방으로 돌려놓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짧은 그림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60일 전 주가가 여기고요. 20일 전 주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하락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윗꼬리를 다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두 개의 이평선을 들어 올려 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그 주가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 해석을 할 때 이평선을 들어 올리는 봉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예사롭지 않게 판단하고 그 종목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교범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하나도 아니고요. 두 개의 이평선을 바꿔버리는 가격 진행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24,000원 체크포인트 말씀드렸죠. 돌파하게 되면 매물 공백의 주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그래 내일 모레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관심을 갖고요. 만약에 주가가 횡보 내지는 옆으로 쳐져 버릴 수도 있겠죠. 그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가 분석을 할 때 첫 번째 흐름에서의 강한 흐름에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지점의 저점,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장에서 아래 꼬리 부분의 하단 부분이 있죠. 이 부분 가격을 제가 대략 추산하기는 뭐 22,2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2,800원이죠. 편차 별로 없습니다. 이 가격을 종가상으로 깰 때는 그 흐름의 모습이 정체되거나 지체되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우리가 노려봐도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으로의 해석이 가능한 점입니다. 두 개의 이평선을 돌려서였기 때문에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오늘 고점이 열렸지만 큰 우려로의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갑자기 타네요. 아침에 수영해서 오늘 체력은 좋습니다. 뭐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시간이 넘었고요. 많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틀립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관점, 종목에 대한 비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흡수하셔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라는 점으로 시장에 적용하시게 되면 주식 투자에도 좀 더 확률적으로 성공 투자로 가는 첫 단추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오늘 제가 스페어로 목요일 이제 찐시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제가 내일은 이제 찐시황 제가 이제 그 황현 팀장이 혼자 하고요. 내일 안 하고 다음 주에 또 나오면서 시장의 줄기와 맥을 잡아드린 내용으로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 주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또 활기차게 시장을 맞이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입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행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